네, 안녕하세요. 세무통의 김현수입니다. 지난번에 그 유튜브로 처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파워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엑셀 파일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 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 파일은 저희가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동영상 내용 보시고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세무통에 연락 주시면 저희 쪽에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제공해 드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액 추정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출액 추정은 그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그런 식으로 투자 목적 또는 정책 자금 유치 목적 또는 대출 목적으로 보통 5개년치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보통 5개년치 그 매출액은 뭐 뻔한 거죠. 뭐 가격하고 판매량 곱하는 거. 가격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어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고객이 이 정도면 우리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줄 것이다 하는 어떤 의지를 담아서 담은 숫자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량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판매량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숫자만 그냥 예를 들면 엑셀에 된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상의 앞부분에 시장에 대한 가정 부분이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시장에 대한 가정 부분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에다가 목표인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곱해서 산출하시는 게 좀 설득력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표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시장 규모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브로드하게 잡는 것보다 시장을 좀 쪼개서 잡아야 좀 설명력이 높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몇 장 좀 추가했으니까 요 엑셀 파일 설명 끝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출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산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추정 판매량이건 또는 예를 들면 매출 금액이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그래프가 아니라 가령 어떤 경우에서건 이게 만약에 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면 그래프가 가령 뭐 2, 5, 10%, 18%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프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성장성이 크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 기울기가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사장님이 사업 계획서 앞에서 한 부분, 그 부분하고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에 제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가령 그래프가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스타트업이나 어떤 이제 VC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대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하고 이제 캐시플로우 부분 지난번에 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린 거를 좀 구체화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사실 요 정도 데이터면 지금 엑셀 시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이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로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재무제표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장님이 생각하는 시장이 어떻고 사장님의 영업 전략이나 어떤 개발 전략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숫자로 그냥 담겨져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 계획서 만들 때는 이 과정을 좀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주요 재무 과정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제가 해놨는데 보통 이 과정이 만약에 30개, 40개가 넘어간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사장님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저기 잘 못만 좀 이제 골로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요 정도 뭐 더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VC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장님 앞으로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했을 때 그렇게 특별한 질문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만들 필요도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임직원 수 정도만 지금 넣어져 있는데 한 뭐 테크 기반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 있거든요. 투자자분들 그런 경우에는 저 부분을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 뭐 프로그래머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좀 나눠져 있다면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별도의 장표나 어떤 별도의 섹션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으시니까 그 한 임직원 수 정도로만 이렇게 가정을 한번 넣어봤어요. 넣고 여기 제가 일부러 1인 월식대 평균 연봉 사대보험료율을 이렇게 막 넣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만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 가정에 한번 넣어봤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평균 연봉에 얼추 4대 보험료율을 한 10% 정도 곱하고 세금 같은 거 한 10% 정도 곱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그냥 평균 연봉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툭 치셔도 돼요.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가 이제 하신 경우에는 보증금하고 연임금 기본 가정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연 임대료는 얼추 상식적으로 그런 게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 넣었고요. 이제 판매 수수료, 뭐 판매 수수료가 될 수 있고 판매 수수료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외부 AP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API 사용료 그런 거를 이제 퍼센트 형태로 만약에 계약을 맺어야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외주 개발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디자인이나 그 개발도 외주에 맡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비용, 보통 임의적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장님의 그 어떤 감이죠. 표현이 좀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어플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시장에서 보통 뭐 1억 정도가 든다. 어느 정도가 든다. 근데 내부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0%고 20%는 받을 거다. 그래서 금액을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 기타 판관비 이 정도 금액 넣고요. 기타 판관비는 그냥 이거를 세부적으로 막 쪼개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쪼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 그 1년 뒤, 2년 뒤, 뭐 몇 년 뒤에 그 무슨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자의적인 비용으로 그냥 사장님의 그냥 감이죠. 아, 사무실 운영하려고 그러면 정수기도 놔야 되고, 뭐 책상도 필요하고,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정표를 좀 처음에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손익계산서나 추정 손익계산서나 추정 프리 캐시플로우도 다 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가정을 한 요 정도 항목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재무 과정에 이제 적정성 검증이라고 해서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임직원 1인당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게 숫자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 보고도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계산을 해요. 아, 이 비즈니스는 직원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뽑는 비즈니스네. 그러면 매출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인건비 늘어나는 만큼만 늘어나는 비즈니스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1인당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엣지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기계,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율성으로 매출을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비즈니스가 괜찮은 비즈니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임의적인 숫자를 제가 넣어서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그냥 굳이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셔도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1인당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하죠. 처음에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1인당 매출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근데 갑자기 4년도에는 1인당 매출액이 늘어나다가 5년도에는 다시 꼬꾸라진다. 이게 무슨 비즈니스일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답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1인당 매출액이 딱 늘어나는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그 재무 가정을 세우셔도 되고 다 상관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4년 차에는 1인당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인데 5년 차부터는 다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지금 제가 만들어둔 예에서는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장님들이나 창업자분들은 요거 1인당 매출액 한 번씩 꼭 한번 계산해보고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 손익계산서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냥 링크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제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요 매출원가 부분이 거의 없죠. 대부분 현관비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재고를 캐리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원가를 그 회계학계 관점에서는 기초재고 플러스 여기 매입 기말재고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회계학에서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저렇게 만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거는 회사에서 단기 3개월 재고나 그런 재고 계획이나 이런 거 짤 때 생산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해요. 생산관리 부서에서는 기초 재고, 생산한 거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매입한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말 재고. 또 회사에서는 생산관리나 이제 구매관리 부서 이렇게 만들고요. 저게 재무 쪽으로 넘어오면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 가져다 쓰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하죠. 단기간의 계획일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1년, 2년, 3년, 그다음 롱텀 계획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쇼핑몰을 하신다 그러면 재고를 사가지고 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마진율이 있잖아요. 마진율 곱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50% 적용이 있는데 50% 곱해서 매출원가를 곱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그냥 숫자 그냥 엑셀 서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익률 이렇게 뽑고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 이익률은
그 설명이 가능한지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이익률이 사장님이 사업계획서 초반부에 설명했던 영업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가정 부분에 대한 거하고 잘 온라인이 돼 있는지. 앞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첫 해 연도부터 순이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셨는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앞뒤 같은 사업계획서 안에 앞에서 이제 텍스트로 기술한 부분하고 뒤에 표하고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건 통과 안 됩니다. 어떤 투자자도 코드 하나의 내용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뭐 받아들여 주질 않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영업이익 정도까지만 세우시면 돼요. 사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뭐 법인세 비용 될까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거 넣으실 필요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뒤는 엑셀 링크 잘 따라가 보시면 되고 공원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엑셀을 좀 보면 묶어놨는데 공원 이익 뭐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교과서에서는 공원 이익 관점에서 보통 뭐 경영학 관리회계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와요. 공원 이익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거는 공원이익은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은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공원이익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잘 아셔야 되는데 BIP 매출, BP 매출 잘 아셔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 요걸 많이 써요. 부채 추정할 때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공원이익률이 얼마인데 그러면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를 커버해야지 결국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는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인건비가 좀 과다하다. 그거를 판단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회사 뭐 인원이 5천 명인데 우리 회사 공원이익률로 봐서는 뭐 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네. 1,000명이 많네. 그러면 1,000명은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뭐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 다 이해는 하실 텐데 그냥 위에 그 추정 손익계산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공원이익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이것도 다 링크로 걸려져 있는데 일단 요 실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 부분은 잠깐 뭐라 그럴까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다 이거를 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뭐 결국 덧셈 뺄셈입니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결국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죠. 그거를 그냥 나타낸 표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표 자체를 뭐 제출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거의 없을 거고요. 대신에 요거를 판단하시는 데는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초기 투자, 사장님이 이제 어떤 법인을 만드셨을 때 초기 투자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100만 원으로 넣었어요. 천만 원고 100만 원으로 해볼게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영업이익까지 다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요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차부터는 현금이 5,300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할 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되게 좀 설명을 하면 저희 지금 미니멈 한 6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일단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장님이 만든 그 추정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자금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활용하시면 돼요. 사실 요거 많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많이 안 물어보니까 그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 또 혹시라도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세요? 물어볼 때 사장님이 감은 잡고 계셔야 되잖아요. 뭐 개발하는데 1차, 2차 년도에는 이 정도 돈이 빵꾸가 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펀딩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VC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1차, 2차 년도는 적자가 좀 커서 지금 영업이익만으로는 운영이 좀 어려우니까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펀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매입 재고자산 매입 채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DSO라고 있는데요. DSO는 그냥 그 돈이 잠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매출 채권이 60일이다. 그러면 돈은 내가 매출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럼 60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재고를 쇼핑몰인데 매입을 했어요. 팔릴 때까지 한 3달 정도, 90일 뒤에 판매가 된다. 결국 돈이 묶이는 거죠.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매출은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그 기간 동안에는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돈 못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돈이 묶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매출채권 계획을 세울 때는 매출채권은 어, 여기 DSO 지금 여기 서식 그거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매출액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산식을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좀 뺄게요. 그건 재고자산 매입 채무까지 뭐 요구하는 그런 VC 투자자들이나 이쪽은 없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아주 뭐 의료기기 제조업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그 요구하진 않는데 그런 경우조차도 그 의료기기나 어떤 제품 서비스 제품에 대한 그런 강점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여쭤보시고 이런 부분까지 여쭤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요 자금 조달 계획, 캐시플로우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는 회사가 현금 당구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적인 그 추정 재무제표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목적으로 정도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활용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한 요 정도 굉장히 좀 간단하죠. 뭐 엑셀 탭 2개, 뭐 이상도 없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정 재무제표 만드는데 엑셀 탭이 뭐 10개가 있고 또 파일과 파일이 또 연결돼 있고 뭐 저기 뭐 순환 참조 걸리면 그러다가 순환 참조 걸리면 오히려 더 엉망이 돼 버리고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장님이 그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정도로 만드셔도 충분하고요. 그거보다는 요 부분 이 시장 사장님이 생각하는 시장 규모가 뭔지 그리고 고객단 객단가 사장님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엑셀 파일은 설명을 좀 마치고요. 음, 그리고 시간 남은 김에 제가 저번에 좀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어쨌거나 만드셨어요. 추정재무제표를.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러면 돈을 내가 투자자들한테 얼마 펀딩을 몇 프로에 받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 필요하세요? 딱 얘기를 하는데 1,000억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투자자들은 회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떤 그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업 가치 평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응? 어떻게 보면 수학이건 수학, 통계학, 경제학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은 이쪽에 한번 발을 그만큼 방법도 많고 막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뭐 공식들도 많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것도 있고 활용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면 결국 세 가지예요. ROE하고 PBR하고 PER 세 가지입니다. ROE는 말 그대로 리턴 온 에쿼티라 그래서 뭐 한식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돈 100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니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은 예를 들면 회사 내에 자산이 있어요. 재무제표상에서 자산하고 부채를 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되니? 결국 주식 가격이 고평가돼 있냐 아니면 저평가돼 있냐를 판단하는 지표고요. 주로 이거는 부동산 법인을 평가할 때 많이 써요. 어떤 회사가 부동산이 회사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부동산을 장부에 기록할 때는요. 부동산을 산 시점의 가격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선 그거를 부동산 가격을 매년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토지를 2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회사 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찍혀 있는 거죠. 근데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 거래되는 게 이게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부는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회사 가치는 1억 원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부동산 가치만큼 그 회사는 규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부동산 법인을 평가할 때 어떤 회사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 자산 가격이 과거의 역사적 거래 시점에 그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환산을 해봐요. 근데 뭐 주가가 한 100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저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팔았는데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할 때 PB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법인이나 어떤 특정 업종에서 기업 평가할 때 좀 쓰는 방법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퍼.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분의 뭐 주가인데 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보면 예상 주당 순이익이에요. 퍼라는 거는 어떤 주가가 적정하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결국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퍼는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많이 보세요.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 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퍼는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퍼가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퍼가 높아요. 퍼가 높다는 거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주당 순이익 대비로. 그러면 그 말은 사람들이 굉장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고 퍼가 낮으니까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됐다는 거는 저평가돼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은행 퍼가 굉장히 낮은데 은행이 퍼가 낮은 거는 은행 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토스나 뭐 여러 그 스타트업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위협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해서 포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가 낮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퍼는 나라별로 비슷하다? 완전 이거는 나라별로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퍼라는 거는 결국 주식 여기 주가가 있죠. 가 있다는 거는 그 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나도 미국에서 뭐 소위 말해서 미국에 뭐 대포가 날라올 그런 위험성은 없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폰은 나라별로 확실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나라별로 그 증권거래법이나 이런 게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상호 출자 제한 같은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하고 상호 출자 재벌들의 상호 출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이나 유럽하고 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폰은 뭐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시장에서 여러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죠. 계산한다기보다 그냥 결정된다 그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 실적퍼는 아무 의미 없죠. 과거에 얼마만큼 회사가 돈 벌었는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다 틀린 생각인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주식시장에서 퍼는 굉장히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트업의 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왼쪽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거의 333조 액이네요. 근데 여기 퍼는 점포만 볼게요. 12.38. 좀 넘네요. 그리고 오른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5조. 그것도 훌륭한 회사인데 이 경우에 추정포가 45. 아, 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왼쪽은 삼성전자고요. 오른쪽은 카카오예요. 그 퍼라는 것 자체는 지금 딱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생각해 보실 때 사장님들이 카카오는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일수록 기본적으로 퍼가 좀 높게 형성이 돼요. 성장 가능성이 좀 적은 경우에는 퍼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의 평균 퍼가 한 10 정도 내외로 보통 움직이는 것 같아요. 10 정도 내외인데 이제 그 스타트업은 아니죠. 코스피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럼 스타트업은 퍼가 어떻게 결정되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시장의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 각각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결국은 뭐 경제학적 의미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의 총합, 미래 예상, 어떤 회사에 대한 미래 예상 이익이나 그 비즈니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녹아 들어가서 결정된 게 퍼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스타트업은 일단 VC 투자자들 외에는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도 없잖아요. 시장 참여자 수가 일단 없죠. 뭐 사장님하고 공동탄업자, 그 다음에 VC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결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펄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펄을 알아야지 사장님이 만든 순이익에다가 펄을 곱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VC 투자자가 그 사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이 회사는 100억 가치, 200억 가치 평가를 할 때 사장님이 생각하는 게 뭐 10억이고 퍼가 10으로 한 10배수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기업 가치거든요. 보통 초기 엔젤 투자 좀 기술력 있고 그런 데들은 보통 15배에서 20배 정도 배수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펄을 배수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는데 15배, 20배면 굉장히 잘 받은 거죠. 보통 그 정도 레인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요거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 네, 15배, 20배 정도 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드릴 말씀을 잠깐 네, 요거는 근데 좀 뒤에 가면 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프리머니 밸류, 포스머니 밸류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들의 사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사고의 흐름이에요. 먼저 포스머니 밸류를 먼저 계산을 해요. 이거는 지금 60억 가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가정 수치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이 60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회사, 물론 투자자가 동의하는 그 숫자죠. 10억이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퍼를 뭐 그러면 10억 곱하기 하면 100억이죠. 이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퍼스머니 밸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한 10억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투자 전 가치는 투자 후 가치에서 투자금을 빼는 거죠. 그럼 가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투자 후에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돈 10억 투자하고 이게 60억이라 그러면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럼 내 지분율은 투자를 받고 나서 80%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일단 용어 투자 후 가치, 투자 전 가치 투자자들이 간혹 물어보니까 요거는 용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가치 요거는 DCF 뭐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그 방법에 의해서 보통 기업 가치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엑셀표 같은 게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블로거나 유튜버 중에서 좀 요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일단 그런 블로거나 유튜버는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 없고요. 그 기본적으로 펄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배수를 적용하는지는 그 VC 투자자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정희 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투자할 때 더 펄을 굉장히 높게 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아닌 투자자가 있고 이건 케바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뭐 정교화된 모델 이거 이용할 할 수도 없고 실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보면 그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영업력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맨파워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열정적인 팀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 저 팀은 뭐를 해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저 포스터를 마음속에 퍼져. 많이 기업 가치가 한 1년, 2년 뒤면 1000억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굉장히
불필요한 뭐 엑셀 파일로 DCF 말고도 몇 개 돌아요. 뭐 IRR로 해가지고 뭐 수식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코스닥 상장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이게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출도 이제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계사가 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절대로 창업자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스타트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좀 전에 설명드린 엑셀 파일은 저 지금 동영상 밑에 링크에 저희가 걸어드릴 링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시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아, 이게 혼자 동영상 찍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제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뭐 전달이 어느 정도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가 좀 잘 아는 부분, 그런 부분 좀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공유 드릴 테니까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구독해주시고,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도 날 것 같고요. 그럼 감사합니다.